2010년 11월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놀라운 내용의 공고문을 발표한다. 우리는 화성에 거주를 희망하는 지원자 4명을 모집합니다. 최종 선발된 4명에겐 화성행 티켓을 공짜로 제공하며 정착하는 데 필요한 생필품도 모두 지원합니다. 당시 공고문을 본 사람들은 What? A free pass to space? What? Internet on Mars? Then I'll go. Thank you. 반신반의하면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졌다. 그렇다면 미국 대통령의 직속 기구이자 우주 연구에 있어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나사에서 왜 이같이 황당한 우주비행 무임승차 공고를 냈던 것일까? 모집 공고를 통해 선발된 4명은 향후 20년 내 화성에 가게 되며 그곳에 정착해 평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공상과학 영화를 방불케 하는 이 공고문을 낸 미 항공우주국 나사는 더불어 그들이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인 화성의 새로운 식민지를 구축한다는 내용의 이른바 화성 식민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나사의 핵심 연구소 피트워든 소장은 차후 화성 식민지 프로젝트는 진일보한 우주과학의 성과로 남을 것이라고 밝혔다. 달 이외의 태양계의 어떤 행성이나 위성에도 발을 디뎌보지 못한 상황에서 이 프로젝트는 지금껏 인류가 시도했던 그 어떤 우주 개발 계획보다 혁신적인 프로젝트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나사는 왜 화성을 택했을까? 이유는 명확하다. 화성이 지구와 가장 유사한 행성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화성의 자전 주기는 지구와 유사한 24시간 39분이며 화성의 표면적은 지구의 표면적보다 조금 더 작은 정도로 지금 당장 인류 전체가 이주를 해서 살아도 될 만큼의 땅이 존재한다. 또한 화성에는 지구처럼 사계절이 나타나며 연휴 행성과 달리 이산화탄소와 질소, 아르곤 등 미량의 대기가 존재해서 그 대기가 우주에서 쏟아지는 유해한 방사선을 막아주고 화성 대기권에 돌입하는 탐사선의 속도를 늦춰주는 역할도 해준다고 한다. 더군다나 최근 나사의 화성 탐사 로봇에 의해 화성에 얼음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얼음을 녹여서 물로 사용할 수 있고 물을 전기 분해하면 연료로 사용하거나 호흡에 필수적인 산소를 얻을 수 있다는 판단하에 학계에서는 다른 행성에 비해 화성이 지구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행성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이러한 이유로 화성을 대상으로 식민지 프로젝트를 펼치게 된 나사는 모집 공고를 통해 선발한 4명의 최종 선발자에게 다음과 같은 역할을 부여하기로 했는데 그것은 바로 화성으로 가게 된 이들이 그곳에 도착하여 자신들이 살아갈 화성 도시를 건설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프로젝트에는 믿을 수 없는 사실이 하나 있었다. One-way ticket? Can you really go there? Isn't this a suicide trip? 바로 프로젝트 선발자들에게 화성으로 가는 우주선의 왕복 티켓이 아닌 화성행 편도 티켓만 지원한다는 것이었다. 즉, 한번 화성으로 간 사람은 지구로 귀환할 수 없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대체 왜 나사는 이런 무책임한 모집 공고를 낸 것일까? 이에 대해 미국 애리조나 주립대의 물리학 교수인 폴 데이비스는 NASA is not doing an innovative space project for space development, but a reckless experiment on human beings. The moment you get on a spaceship to Mars, you're going straight away to death. 나사의 화성 식민지 프로젝트는 진일보한 과학적 성과를 내기 위한 게 아니라
인간을 이용해 위험천만한 실험을 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는 나사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건 우주 비행사들조차 이 프로젝트 참여를 꺼려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20세기 인류의 우주 탐험 목표는 달이었다. 그리고 달 표면에 안전하게 착륙하고 지구로 돌아오겠다는 목표는 달성되었다. 하지만 폴 데이비스에 따르면 화성은 달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한다. 그가 말하는 가장 큰 걸림돌은 지구와 화성의 거리. 지구에서 달에 도착하려면 현재 기술력으로 4일이 필요하지만 화성에 가려면 무려 180일에서 210일이나 걸리며 화성으로 가는 도중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우주 공간에서 사망할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또한 화성에 무사히 도착했다 하더라도 다시 화성을 떠나 지구로 돌아오려면 495일에서 540일 정도가 지난 후에야 가능하다고 하는데 우주선이 지구를 출발해 비행하는 6개월 동안 공전 주기가 서로 다른 지구와 화성은 그 궤도가 바뀌어버려 두 행성의 거리는 더욱 멀어지게 되고 다시 지구로 귀환하려면 두 행성이 가까워질 때까지 위험한 우주 공간에서 버텨내야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자 일각에서는 나사가 편도행 티켓만 지원하는 이유가 바로 비용 절감을 하기 위해서라고 입을 열었다. 우주 개발에서 무게는 곧 돈이라고 한다. 여기에 기술적으로 어려운 지구 기한에 필요한 예산까지 합친다면 전체 예산은 한 국가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수치라고 하는데 때문에 주장학자들은 나사가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인에게 우주 여행의 기회라고 현혹해 발사 후 귀환이 아닌 편도 비행을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We have to endure the sacrifice of a few people to explore Mars and know about space in a more depth. We have to open new horizons for our descendants. 화성 식민지 프로젝트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윤리적인 문제를 감수하고서라도 우주 개발을 진행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고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화성 식민지 프로젝트는 홀만 좋을 뿐 자살 여행을 부추기는 것이라며 강력히 맞섰다. 그렇게 과학자들은 화성 정착 및 모집 공고를 낸 나사를 두고 찬반 논란을 일으켰고 논란은 인간의 존엄성 문제로 확대되며 점점 더 뜨거워졌다. 그런데 얼마 후 충격적인 주장이 제기됐다. Although the Mars colonization project seems to be about space development on the surface, it's only a political show. 미국 천체물리학 특별위원회의 과학자들이 나사의 프로젝트 발표가 정치적 쇼에 불과하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리고 그 근거로 미국 34대 대통령인 아이젠하워의 손녀딸 로라 막달레나 아이젠하워의 충격적인 폭로 사실을 제시했다. 2010년 2월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한 그녀는 NASA is not working on this project for the development of space science, but for political reasons. They are planning to make a settlement base on Mars so that American elites can take cover in case any unfortunate events happen on Earth. 어마어마한 돈을 들인 화성 식민지 프로젝트는 인류를 위한 게 아닌 소수 엘리트를 위한 일이라고 폭로했다는 것이다. 서기 2025년 지구는 자원 고갈과 환경오염, 인구 증가로 포화 상태에 다다른다. 국제연합은 지구를 대체할 인간의 새로운 생활 공간으로 화성을 선택하고 화성 식민지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것은 현실이 아닌 공상과학 영화의 줄거리다. 하지만 로라 막달레나 아이젠하워의 폭로대로라면 이 내용은 현실이 된다. 영화의 한 장면처럼 지구에 불상사가 생길 경우
나사는 화성에 만들어 놓은 정착기지 엘리트들을 대피시킬 것이라고 그녀가 말했기 때문이다. 만약 제기된 주장이 사실이라면 왜 나사는 화성 식민지 프로젝트를 세상에 공개한 것일까? 주장학자에 따르면 그것은 바로 로라 막달레나 아이젠하워 때문이었다고 한다. Hello everyone. 2010년 11월 나사의 모집 공고가 있기 9개월 전인 2010년 2월 라디오 방송에 출연하게 된 로라 막달레나 아이젠하워는 Today I'm going to expose a secret only the upper class of America knows.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미국 상류층에 대한 비밀을 폭로했고 그 내용은 바로 엘리트를 위한 나사의 화성 식민지 프로젝트에 대한 것이었다고 한다. 그러자 Take that away. What? That's the granddaughter of the last president. We can't make her into a psychopath, so we have to show some part of the project to lead the attention away. 이를 알게 된 나사는 4명의 화성 정착민을 모집한다는 공고문을 내고 아예 대중들에게 화성 식민지 프로젝트를 단순한 이벤트식 장난처럼 받아들이도록 포장했다는 주장이 일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 대해 나사는 The research on Mars is true, but it was only an event to get the public attention, not a show. The Royal Family Station? I applaud your imagination, but there is nothing worth talking about it. 화성을 연구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모집 공고는 우주 개발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자 한 이벤트였으며 로열 패밀리를 위한 기지 건설에 대해선 논할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다. 그렇다면 화성 식민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나사와 이에 대한 비밀을 폭로한 로라 막달레나 아이젠하워 그리고 양측으로 나뉘어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이들 중 진실을 말하고 있는 자는 누구일까? 초미의 관심사가 된 화성 식민지 건설. 과연 이 프로젝트는 과학적 진보를 위한 프로젝트인가? 소수 엘리트를 위한 음모인가? 영국의 저명한 일간지에 따르면 인간이 화성의 발을 처음으로 디딜 시기는 오는 2033년이 될 것이며 최초의 화성도시 건설은 2060년, 화성 식민지 설립은 2075년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만약 이 예상이 정확히 들어맞는다면 2075년 진실은 드러날 것이다. 전 세계를 공포의 두간이로 몰았던 제2차 세계대전. 그런 제2차 세계대전을 종식시킨 것은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이었다. 단 2번의 투하로 전쟁을 종식시킬 만큼 엄청난 위력을 지닌 원자폭탄. 이 원자폭탄을 만든 사람은 바로 로버트 오펜하이머였다. 로버트 오펜하이머. 그는 원자폭탄 개발의 총책임자로서 종전 후 원자폭탄의 아버지이자 미국의 국가적인 영웅으로 불렸다. 그런데 국가적인 영웅이었던 그가 한순간에 역적으로 전락하며 미국 정부로부터 버림을 받게 된다. 독일계 유대인인 로버트 오펜하이머. 미국 캘리포니아 공과대학 물리학 교수로 재직 중에 세계 역사를 바꾼 사상 최대의 프로젝트를 맡게 되는데 그가 맡은 것은 바로 맨해튼 프로젝트였다. 맨해튼 프로젝트는 아인슈타인이 제안한 프로젝트였다. 제2차 세계대전 발발 직후인 1939년 9월 This is letter from Dr. Einstein. 미국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앞으로 한 통의 편지가 도착한다. 그것은
저명한 물리학자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으로부터 온 편지였다. 아인슈타인은 핵분열 실험에 성공한 적국인 독일 나치가 원자폭탄을 개발해 세계를 제패할지도 모른다며 미국이 독일보다 먼저 원자폭탄을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것이었다. Yes. We cannot let the Germans succeed first. 그러자 루스벨트 대통령은 큰 결정을 내리는데 1942년 6월 미국 뉴멕시코주 로스알라모스 연구소에서 맨해튼 프로젝트가 발족된다. 루스벨트 대통령의 지시로 극비리 원자폭탄 개발이 시작됐다. 그리고 맨해튼 프로젝트를 오펜하이머가 주의하게 된 것이다. 독일계 유대인인 오펜하이머는 나치에게 희생당한 수많은 유대인들을 보면서 가슴 아파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비극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자폭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이 때문에 오펜하이머는 원자폭탄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 그리고 3년 후 1945년 7월 16일 오전 5시 30분 미국 뉴멕시코주 엘라모고도 부근 사막에서 거대한 버섯구름이 피어오른다. 세계 최초의 원자폭탄 실험 트리니티 테스트가 시작된 것이었다. 오펜하이머가 이끈 맨해튼 프로젝트의 첫 실험 트리니티 테스트. 한마디로 대성공이었고 이날의 성공으로 인류는 핵시대에 진입한다. 한 달 후 1945년 8월 6일 미국의 B-19 폭격기는 우라늄 235로 만든 첫 원자폭탄을 히로시마에 투하한다. 원자폭탄은 반경 3km를 쑥대밭으로 만들었고 14만 명의 목숨을 순식간에 앗아갔다. 이어 3일 뒤 플루토늄 239로 만든 두 번째 원자폭탄을 나가사키에 투하했는데 순식간에 7만 명이 사망했다. 그렇게 단 두 번의 원자폭탄 투하로 쑥대밭이 된 일본. 전 세계를 공포로 뒤덮었던 제2차 세계대전은 그렇게 끝을 맺었다. 모두가 불가능한 일이라고 여겼던 원자폭탄의 개발. 바로 그 원자폭탄을 개발해 세계 역사를 바꾼 오펜하이머. 그는 2차 세계대전의 총전을 가져다준 미국의 영웅으로 그리스의 신 프로메테우스가 제우스로부터 불을 훔쳐 인류에게 주었듯이 인류에게 핵이라는 불을 선사해 주었다며 원자폭탄의 아버지로 불리게 된다. 그렇게 그는 단숨에 유명인사가 되어 타임즈의 표지 등 다양한 대중매체에 등장했고 학자로서도 최고의 권위를 얻게 된다. 프린스턴 고등연구소장, 대통령 직속기관인 원자력위원회 의장 등을 맡으며 미국의 중요 정책 결정에 참여하게 된다. 그런데 얼마 후 You're a traitor! You're a rat! You traitors us! Bugger off, Oppenheimer! 미국의 자랑이자 영웅이었던 오펜하이머가 갑자기 역적으로 몰린 것이었다. 심지어 그에게 죄를 묻기 위해 미국 정부는 청문회를 열기까지 한다. 미국의 영웅이었던 오펜하이머가 하루아침에 변절자로 몰리면서 청문회까지 소환되는데 대체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Mr. President, I strongly disagree with developing a hydrogen bomb. Why? It's for the benefit of the nation. I don't understand why you're so against it. 1954년 당시 대통령인 아이젠하워가 원자력위원회 의장인 오펜하이머에게 수소폭탄을 개발하라는 지시를 내리는데 뜻밖에도 그는 수소폭탄 개발을 결사 반대한다. 수소폭탄 개발을 반대한 오펜하이머는 미국 정부와 국민들에게 변절제자 매국노와도 같았다. 당시 세계는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이념이 대립하는 냉전의 시대였다. 그런데 1949년 소련이 원자폭탄 개발에 성공하고 원자폭탄보다 더 파괴력 있는 핵무기인 수소폭탄 개발에 뛰어들자 미국은 큰 위기감을 갖게 된다.
그래서 경쟁적으로 수소폭탄을 개발하려고 하는데 I strongly disagree with developing a hydrogen bomb. 국익을 위해 행동하지 않는 오펜하이머의 모습이 매국 행위로 받아들여졌던 것이다. 당시 미국에서는 메카시즘의 광풍이 휩쓸고 있었다. 공화당 상원의원 조셉 메카시를 중심으로 미국 각계의 좌익분자 색출과 추방운동을 벌이고 있었는데 수소폭탄 개발을 반대하던 오펜하이머는 이념까지 의심을 사게 된다. 그로 인해 소련의 스파이로 몰리게 된 것이다. 그리고 얼마 후 1954년 4월 12일 오펜하이머는 청문회에 소환된다. 소환된 이유는 그가 공산주의자이며 소련의 명령을 받고 국가 기밀 정보를 누설했고 미국의 수소폭탄 개발을 지연시켰다는 것이다. Shall we talk about the women in your past? They say your ex-lover Shin Tae-lok was a passionate communist. Did you know that fact? Yes, I did. 심지어 과거 열렬한 공산주의자였던 진 테트록이라는 여성과 열애한 점과 그녀를 통해 많은 공산주의자들을 만났던 사실을 추궁했다. I accept that fact. But I am neither a communist nor a spy from the Soviet Union. The reason I disagreed with the developing of the hydrogen bombs was because I recognized the danger of nuclear weapons. And I haven't changed my mind since. 이에 반해 오펜하이머는 자신이 공산주의자도 소련의 스파이도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혔다. 그리고 수폭탄 개발을 반대한 것은 핵폭탄의 위험성을 인지했기 때문이라고 반박한다. 그러나 오펜하이머를 더욱 불리하게 만든 사실들이 공개된다. Interestingly, all the people around you are communists. Your wife, Catherine, your brother, Frank, and even your best friend, Chevalier. 부인 캐서린 해리슨과 동생 프랭크 오펜하이머가 공산주의자라는 점, 그리고 가장 친한 친구인 버클리 불문학 교수 하콘 슈발리에까지 공산주의자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그는 더욱 수세에 몰리게 된다. 그리고 언론 역시 그런 오펜하이머를 파렴치한 사상범으로 몰아가기 시작한다. 그렇게 4주간에 걸친 청문회 끝에 오펜하이머에게 판결이 내려지는데 공산주의자, 국가기밀정보 누설 혐의, 수소폭탄 개발을 지연시킨 혐의를 찾을 수 없으나 잠재적 기밀누설원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이 때문에 그는 정부 보안상에 대해 접근 금지를 당했으며 모든 공직으로부터 추방된다. 그리고 이후부터 미국의 자랑이자 영웅이었던 오펜하이머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모든 혐의는 벗겨졌지만 공산주의자라는 누명까지 쓴 그의 이미지는 사람들에게 이미 내국노와도 같았던 것이다. 미국의 영웅이었던 오펜하이머는 그렇게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진다. 그렇다면 공산주의자도 아니었던 그가 왜 수소폭탄 개발을 반대했던 것일까? 일본에 떨어진 원자폭탄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자 오펜하이머는 자신이 엄청난 재앙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 후로 I'm sorry. Dear, are you alright? I feel like I have blood on my hands. 그는 죄책감에 빠지기 시작했고 신경쇠약까지 걸리게 된다. 그런데 아이젠하워 대통령으로부터 수소폭탄 개발 지시를 받자 I strongly disagree with developing a hydrogen bomb. 원자폭탄보다 더 위협적인 수소폭탄이 인류에게 크나큰 재앙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여겨 강력하게 반대한 것이었다. 그렇게
그는 과학자로서 저지른 오류를 수정하고 인류에 속죄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가면서까지 핵무기 개발을 반대했던 것이다. 하지만 그의 반대에도 전 세계 곳곳에서 핵무기는 개발됐다. 그 모습을 본 오펜하이머는 나는 세계의 파괴자, 죽음의 신이 되었다라며 늘 자책했고 결국 1967년 63세의 후두암으로 사망한다. 세계의 평화를 위해 핵무기를 만들었지만 그것이 인류를 파멸시킬 엄청난 재앙이라는 것을 알게 된 로버트 오펜하이머. 그는 재앙을 막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면서까지 핵무기 개발을 반대했고 결국 비운의 삶을 살다 갔다. 먼 옛날 한 남자는 자신의 어머니가 70세가 되자 어머니를 지게에 싣고 집을 나섰다. 남자는 늙은 어머니를 산속에 내려놓고 허겁지겁 돌아왔다. 그는 어머니를 산속에 버린 것이다. 늙은 부모를 내다버리는 풍습, 우리는 그것을 고려장이라고 불렀다. 고려장은 고려시대에 있었다고 알려진 늙은 부모를 산채로 내다버린 풍습을 말한다. 교과서는 물론 표준국어 대사전에도 등록되어 있을 정도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단어 고려장. 그런데 최근 역사학자들 사이에서 고려시대에는 고려장이라는 풍습이 없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지금까지도 널리 알려질 정도의 풍습이라면 문헌에서도 그 흔적이 발견되어야 하지만 고려의 역사를 기록한 고려사 저려를 포함한 어떤 문헌에서도 고려장에 대한 기록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고려장, 한자 그대로 풀이하면 고려의 장례를 뜻하는 단어다. 그렇다면 고려시대에는 어떠한 장례 문화가 있었을까? 불교의 영향이 강했던 고려시대는 매장과 화장 풍습이 있었다고 한다. 고려시대 역사서인 고려사와 고려사 저려에 따르면 대부분의 장례는 시신을 태운 후 그 유골을 사찰에 보관하는 화장을 치렀고 신분이 높은 왕족들은 생전에 사용했던 생활 도구들과 보물들을 함께 묻는 순장으로 장례를 치렀다고 한다. 또한 송나라 사람이 쓴 책 고려도경에 의하면 미처 장례를 치를 형편이 안 되는 일부 하위 계층의 사람들은 시체를 산에 그대로 방치해 까마귀나 솔개가 파먹도록 내버려두는 풍장을 치렀다고 하는데 일각에서는 풍장으로 인해 버려진 시신들을 두고 고려장의 증거라고 추측하기도 했지만 풍장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버리는 것일 뿐 고려장의 흔적이라고는 볼 수 없다. 이처럼 다양한 장례 풍습이 존재했던 고려시대지만 어떤 자료에서도 고려장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고려장이란 말은 언제 처음 나온 것일까? 고려장이라는 단어는 뜻밖에도 1882년 미국 선교사 윌리엄 그리피스가 쓴 책에서 처음 등장한다. 그리피스가 한국의 역사에 대해 기록한 책인 은둔의 나라 한국에 고려장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고려장, though not fully known in its details, was the habit of burying old men alive. 고려장을 노인을 산채로 묻어버리는 풍습이라고 표현한 그리피스. 그는 과연 고려장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이런 글을 쓴 것일까? 공교롭게도 그는 자신이 어떤 경로를 통해 고려장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에 학자들은 그리피스가 쓴 글이 조선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쓴 글이라고 주장했다. 왜냐하면 그의 책 곳곳에는
조선에 대한 왜곡된 시선이 드러나 있기 때문이다. 그의 책에는 조선 사람이 밥을 먹을 때 말을 하지 않는 것은 음식을 더 많이 먹기 위해 입을 다른 일 하는 데 써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고 나와 있다. 하지만 우리 선조들이 밥을 먹을 때 말을 하지 않는 것은 입을 벌려 자신이 씻고 있는 음식물을 상대방에게 보이는 것은 예의에 어긋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인데, 이 부분만 봐도 그리피스가 조선에 대해서 얼마나 무지한 채 책을 썼는지를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단 한 번도 조선을 방문한 적이 없었다고 한다. 그는 일본에 머물면서 선교사 활동을 했고, 그가 조선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 일본인들을 통해서 들은 것이 전부였던 것이다. 때문에 학자들은 출처도 없고 조선에 대한 왜곡된 시각까지 가지고 있었던 외국인이 쓴 책, 한국 그 은둔의 나라에 등장하는 고려장 이야기가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리피스의 책이 나온 이후부터 부모를 내다버린다는 내용의 이야기들이 속속 등장하기 시작한다. 1919년 발간된 전설의 조선, 1924년 발간된 조선 동화집에 각각 불효식자, 부모를 버린 사내라는 제목으로 등장하는 고려장과 관련된 이야기들. 그것은 연로한 부모를 지게에 실어 버리려고 하자 아버지를 버릴 때 쓰겠다며 지게를 가지고 돌아오는 어린아이와 그 모습을 본 아이의 아버지가 부모를 다시 모시고 온다는 내용인데, 그런데 전설의 조선의 저자는 당시 평양고등보통학교의 교사였던 일본인 미와 타마키, 조선 동아집안 조선 총독부에서 발행한 책이었다. 우리나라의 풍습이라고 알려진 고려장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일본인이 쓴 책에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두 권의 책에 실린 전설의 유래 역시 우리나라가 아닌 중국이었다. 그것은 바로 중국 효자전에 실린 원곡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였던 것이다. 원곡의 아버지가 연로한 할아버지를 술에 실어 갖다 버리려 하자 원곡은 아버지를 버릴 때 쓰겠다며 빈 수레를 가지고 돌아왔고, 그 모습을 본 원곡의 아버지가 할아버지를 다시 모시고 와 잘 봉양했다는 내용의 이야기이다. 수레가 지게로만 바뀌었을 뿐 우리가 알고 있는 고려장의 내용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에 학자들은 현재 쓰이고 있는 의미의 고려장과 그에 관련된 이야기는 중국의 전설을 우리나라 것인 양 둔갑시킨 일본에 의해 각인된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그 시기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때와 맞물린다. 즉 일본인들은 우리 민족의 자부심을 떨어뜨리고 열등감을 주기 위해 조선에 고려장이란 악습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만들어 퍼뜨린 것이다. 그렇다면 일본은 왜 하필이면 고려장을 이용했다는 것일까? 인하대학교의 최인학 교수는 그것은 일본이 우리나라의 무덤을 도굴하기 위한 꼼수였다고 말한다.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은 우리나라의 문화재를 강탈하기 위해서 어떤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죽은 자가 쓰던 물건들과 귀중품들을 함께 묻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일본은 그 물건들을 강탈하기 위해 무덤을 파야겠다고 생각한 것이다. 하지만 무덤을 파헤친다는 것은 유교 문화가 강했던 우리나라에서 죄악시되는 행위였기 때문에 조선인들에게 자신들의 조상의 무덤을 파헤치라고 시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あなたの国には昔から横領ジャンといった習慣があった。生きてる自分の親をそのまま褒めちゃうとても悪い習慣である。ここに埋まっているやつがちょうど自分の親を生き埋めさせたやつなんだ。だからこのお墓は暴いてもおかしくない。
이런 상황에서 일본인들에게 고려장은 조선인들을 설득할 효과적인 핑계였던 것이다. 결국 일본인들의 이러한 얄팍한 술수에 의해 무덤은 하나 둘씩 파헤쳐지기 시작했고 일본인들의 문화재 강탈로 이어졌다. 대한제국 시절 유일하게 일본의 간섭 없이 발행할 수 있었던 민족지 대한매일신보에 다음과 같은 기사가 실렸다. 서도에서 온 사람들의 말을 들은즉 근일에 일인들이 고려장을 파고 사기를 내어가는 고로 온전한 고총이 없다. 그것은 일본인들이 고려장을 파내 온전한 고총이 없다는 내용이었는데 일본인들이 사기를 내어가기 위해 파헤쳤다는 고려장. 그것은 일본인들이 무덤을 파헤치기 쉽게 하기 위해 붙인 이름이었던 것이다. 결국 고려장은 일본이 무덤을 도굴하기 위해 퍼뜨린 것이었고 지금까지도 우리는 그것이 마치 우리 역사 속의 풍습인 것처럼 인식하고 심지어 그곳으로부터 부모에게 효도하자란 교훈까지 이끌어내는 아이러니를 범하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나라의 풍습인 것처럼 인식되고 있지만 우리 역사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고려장의 흔적. 만약 학자들의 주장처럼 고려장이 일본에 의해서 날조된 역사라면 하루빨리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아야 하지 않을까. Laissez-moi sortir! Laissez-moi sortir d'ici! Laissez-moi sortir! 1913년 프랑스의 정신병원에 수감된 한 여자가 울부짖고 있었다. Tout cela s'est produit à cause d'un homme qui est le diable en personne. Quand il était vivant et quand il était mort, j'ai dû être misérable, comme il le souhaitait. Il a réussi complètement, car je suis maintenant misérable. 그녀는 조각가 까미유 글로델이었다. 그런데 글로델이 악마라고 불렀던 그 남자는 당대 최고의 조각가라 불린 오기스트 로댕이었다. 그 누구보다 로댕을 사랑했고 한때 그를 능가하는 천재 조각가로 불렸던 까미유 글로델. 무엇이 그녀를 광기로 몰고 갔던 것일까? (1883년) 19살이었던 글로델은 프랑스 파리에 있는 사설학원 콜라로시 아카데미에서 조각 수업을 받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글로델은 자신의 운명을 바꿀 한 남자를 만나게 된다. 그녀의 스승이었던 조각가 알프레도 부셰가 이탈리아로 떠나게 되면서 다른 선생을 소개해 준 것이었다. 그는 오기스트 로댕이었다. 당시 최고의 조각가로 주목받았던 로댕은 프랑스 정부가 지는 미술박물관의 조각을 담당하면서 조각가로서 인생의 황금기를 맞고 있었다. 그런데 로댕은 글로델의 조각을 보자마자 그녀에게 특별한 재능이 있음을 알아챘다. Les oreilles et les paupières extrêmement délicates et magnifiquement pliées. Les velléités se centrant dans son regard, c'était une sculpture de buste parfait. 글로델은 정식으로 작품을 전시한 적이 없는 아마추어에 불과했지만 로댕은 글로델이 가진 뛰어난 관찰력과 살아 움직일 듯 생동감이 넘치는 조각에 깊은 인상을 받은 것이다. 그녀가 조각가로서 천재적인 소질이 있다고 판단한 로댕은 글로델을 자신의 작업실에서 일하게 했다. Waouh, c'est merveilleux! 당시 가장 주목받는 조각가였던 로댕의 밑에서 일한다는 것은 글로델에게 더할 나위 없는 영광이었다. Que faites-vous? Déplacez ça maintenant. Oui, monsieur. 로댕의 조수 중 유일한 여성이었던 글로델에게도 예외는 없었다. 그러나 곧 글로델은 자신의 실력을 인정받기에 이르렀다. 로댕이 제작 중이던 지옥의 문의 일부분을 글로델에게 맡긴 것이다. 오랫동안 로댕의 밑에서 있었던 제자들을 물리치고 단시간 만에
조각일을 맡긴 파격적인 인사였다. 마침내 로댕과 함께 조각을 하게 된 클로데. 그런데 두 사람 사이에 미묘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다. 24살의 나이 차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그것은 사랑이었다. Je ne peux pas vivre un jour sans voir votre visage. Ah, la beauté sacrée, fleur d'amour, mon cher aimant, mon cher généreux. J'embrasse votre corps et tous mes genoux devant vous. 로댕은 클로델에게 열렬히 사랑을 고백했고 로댕의 작품과 그의 열정을 존경해왔던 클로델 역시 자연스럽게 로댕에게 마음을 열었다. 클로델은 사랑에 빠진 자신과 로댕의 모습을 작품에 투영하기도 했다. 그녀의 작품 사쿤탈라는 1888년 샹젤리제 살롱전에서 최고상을 수상했고 이후 클로델은 정식 조각가로 인정받으며 주목받기 시작했다. 로댕 또한 클로델과의 사랑을 작품에 담았다. 두 사람이 사랑을 나눈 시기는 로댕이 가장 에로틱한 조각들을 만든 때이기도 했다. 남녀의 격정적인 사랑을 담은 입맞춤은 풍부한 감성과 뛰어난 구성으로 로댕의 명성을 높여준 걸작이기도 했고 뒤이어 영원한 우상을 제작했다. 양손을 뒤로 하고 무릎을 꿇은 채 연인의 가슴에 사랑을 속삭이는 한 남자. 그는 다름 아닌 로댕이었다. 뿐만 아니라 로댕은 까뮤의 모습을 다양한 흉상으로 만들었다. 까뮤를 표현한 가장 아름다운 조각으로 평가받는 사색 등 로댕이 만든 까뮤의 흉상은 모두 12개에 달했다. 그런데 영원할 것 같았던 두 사람의 사랑은 끝이 나고 말았다. 로댕에게 30년 동안 동거한 여자 로즈베레가 있었던 것이다. 어느 날 로즈는 클로델의 작업실에 들이닥쳤고 분노하며 클로델에게 심한 욕설을 퍼부었다. 그 장면을 목격한 로댕은 클로델과 로즈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다가 결국 로즈를 데리고 떠나버렸다. 당시의 심정을 그림으로 표현한 클로델은 로댕을 로즈에게 꼼짝 못하는 늙은이로 그렸다. 그는 한때 자신에게 사랑을 약속했지만 우유부단한 태도를 보이며 끝내 자신을 버린 남자였던 것이다. 비록 자신의 선택으로 클로델과 헤어졌지만 로댕은 몹시 상심하며 클로델을 그리워했다. 클로델은 연인이자 예술 세계를 나눌 수 있는 동지였고 그에게 끊임없이 영감을 준 뮤즈였기 때문이었다. 로댕은 이별의 슬픔을 작품에 담았다. 매달리는 남성을 뿌리치고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도망가는 연인, 그리고 작별을 구하는 클로델의 얼굴이었다. 그 후로 로댕은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클로델을 붙잡으려고 했다. 그러나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깨달은 클로델은 로댕에게 벗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결국 지인들에게 로댕과의 접촉을 원치 않는다는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그녀에게는 이별보다 더 고통스러운 과정이었다. 로댕과 모든 관계를 단절한 클로델이 슬픔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는 조각뿐이었다. 그녀는 오로지 작품에만 매달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에는 여전히 로댕에 대한 사랑과 원망이 남아있었다.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시기, 클로델은 최고의 작품들을 만들어냈다. 수많은 평론가들은 클로델의 작품에 대해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클로델은 천재적인 여성 조각가로 불렸고 그녀의 작품 앞에는 독창적인, 놀라운, 우아하고 강렬한이란 수식어가 붙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클로델은 기존의 조각가들은 새로운 스타일을 만들어가기 시작했다. 수다쟁이들, 파도, 벽난로 앞에서의 꿈 등 소소한 일상과 인간의 감정을 포착해낸 것이다. 이렇게 클로델은 자신만의 작품 세계를 만들어가는 듯했다. 그런데
Quoi? Mon travail est une copie de l'œuvre de Rodin? 한 평론가가 클로델의 작품 클로토에서 로댕의 흔적이 엿보인다고 평가했던 것이다. J'ai lu que votre critique de l'alarme. Vous avez critiqué mon Cloto a été inspiré par les dessins de Rodin. Ce n'est pas une tâche difficile de prouver que Cloto est une pièce originale. Je vous écris fermement pour vous dire que je ne connais pas de dessin de Rodin et qu'il est un fait que j'ai fait ce dessin moi-même. Je voudrais demander une correction sur l'article du prochain numéro. 그러나 그녀의 작품에는 늘 로댕의 이름이 따라다녔다. 당시 조각의 아버지라 불릴 정도로 명성을 자랑했던 로댕과 오랫동안 함께했다는 이유로 클로델의 작품은 로댕의 영향을 받은 것일 뿐이라는 평가를 받은 것이다. 게다가 로댕은 클로델의 작품 제작을 방해하기도 했다. 클로델은 작품 중년을 통해 한 여자에게 끌려가는 나약한 남자와 그를 붙잡기 위해 무릎을 꿇고 애원하는 여인의 모습을 표현했는데 이는 로댕과 로즈 그리고 클로델의 삼각관계를 담은 것이었다. 작품이 불러일으킬 파장을 예상한 로댕은 정부의 압력을 넣어 중년이 주물로 완성되지 못하도록 막았다. 다른 한편으로 로댕은 클로델의 다른 작품들이 전시될 수 있도록 후원해주거나 몰래 그녀의 작품을 살 고객을 소개해주기도 했다. 또한 사람들과 관계가 얽히는 것을 싫어하고 작품에 대해 결벽증적인 태도를 보이는 클로델에게 충고하기도 했다. Je regrette de vous trouver de plus en plus sensible. Ne soyez pas agité par les camarages triviales. Et surtout, ne perdez pas vos amis avec cette lassitude capricieuse. 그러나 로댕의 이런 이중적인 태도는 클로델을 더 자극할 뿐이었다. 그녀는 로댕의 흔적을 완벽히 씻어낼 수 있는 작품을 만들기 위해 일에도 몰두했는데 그에 반해 점점 더 궁핍해지는 살림 때문에 곤란에 처했다. 심지어 보수를 못 받은 모델이 찾아와 조각들을 부수는 일까지 발생했다. 결국 클로델은 최악의 재정난에 부딪히고 말았다. 그녀가 보낸 편지에 가장 자주 등장한 말은 잔금, 외상, 지불, 가격 등 모두 돈에 대한 내용이었다. C'est la faute de Rodin! Rodin m'a rendu comme ça! 클로델은 로댕을 망할 놈의 로댕, 교활한 남자 등이라 부르며 로댕이 자신을 파멸시키기 위해 음모를 꾸민다고 믿기 시작했다. 불행하게도 클로델의 망상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었다. 그러나 로댕은 이런 클로델의 행동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대표자 지옥의 문, 생각하는 사람, 칼레의 시민 등으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고 조각가로서 이름을 떨쳤다. 로댕의 화려한 성공은 클로델에게 더 큰 좌절감을 안겨주었다. 클로델은 문을 걸어 잠근 채 은둔 생활을 시작했고 자신의 작품을 스스로 깨뜨리는 등 우울증과 피해의식에 시달렸다. 클로델은 로댕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1913년 결국 클로델은 가족들에 의해 정신병원에 수용되고 말았다. 클로델은 1943년 79세로 사망할 때까지 30년 동안 병원 밖으로 나오지 못했다. 그리고 평생 로댕을 원망하며 그가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렸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클로델을 파멸로 이끈 사람은 그녀 자신이었다. 로댕과 클로델을 곁에서 지켜본 한 지인이 안타까운 심정을 담아 보낸 마지막 편지가 전해지고 있다. Je sais bien que vous avez abandonné Rodin. Je n'ai aucune intention de le justifier car je sais que vous avez connu tant de douleurs à cause de lui. Mais Rodin vous a aimé, Claudel et vous seul. J'espère seulement que le temps va tout mettre en place. 그 누구보다 뛰어난 조각가가 되고 싶었던 까미유 클로델. 그녀는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조각가였지만 로댕과의 사랑이 실패한 후 자신의 능력을 끝까지 꽃피우지 못한 채 비운의 조각가로 남고 말았다. 그녀의 안타까운 삶은 미치도록 삶을 사랑했던 한 조각가의 절규는 아니었을까. 일본의 지배를 받던 1936년 한 청년이 평양지방법원 재판장 앞에 섰습니다. 저는 오늘 가문의 억울함을 풀러나왔습니다. 대체 이 청년에겐 어떤 사연이 있는 것일까요? 아이고, 이 말복이 초복한데, 아이고 형님 한다더니 아주 그냥 푹푹 찌는구만. 푹푹 쪄. 제가 시원하게 해드릴까요? 소녀 입에서 부는 바람은 시원한 바람이거든요. 그래. 아이고 좋다. 이거 좋다. 어? 이거 누구야? 제가 한번 나가볼게요. 쥐가 있나? 장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강도가 들었어. 안채로 좀 가봐. 강도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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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나, 제발 부모님 좀 잡아주십시오. 대체 어느 놈이 이런 짓을? 집안에 폐물이 그대로 있는 걸 보니 단순 강도는 아닌 것 같구만. 이 검시안에 따르면 시체 몸에서 7군데 자상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래? 그렇다면은 죽은 오명보에게 평소에 원한이 있었을 만한 사람이 있었는지 조사해보도록. 예. 사건의 조사를 맡은 고야마 정권은 단순한 강도 사건이 아니라는 생각에 숨진 오명보의 주위 사람들을 대상으로 탐문 수사를 벌이라고 지시합니다. 그런데 죽은 오명보 주변인에 관한 탐문 수사 결과입니다. 아, 그래? 뭐 특별히 의심 갈 만한 사람은 없었나? 그게요. 제발 사정 좀 봐주십시오, 어르신. 이놈이 수장료도 하나 못 내는 놈이 아주 뻔뻔하구만. 숟가락 하나까지 다 걷어들여. 마을의 대지주였던 오명보는 이 평소 소장농에게 소장료를 가혹하게 징수해 원성을 샀고 이래 이놈이 어디 면장한테 눈을 부라려? 이게 주인 누구야? 이게 주인 누구야? 툭하면 면장 감투 내세워 거드름이 피웠다고 합니다. 동네 안악들을 수시로 희롱했고 잠깐. 짜자자. 받아라. 첩을 무려 4시나 두었던 말종 중에 말종이라 마을 사람들의 원성이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이 원한에 의한 살인이라면 마을 사람 전체를 용의선상에 올려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 이 오명보 인간 도대체 인생을 어떻게 산 거야?
결국 이 사건은 용의자가 너무 많아 미궁에 빠진 초유의 사건으로 남게 됩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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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이렇게 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오명보는 비록 인생을 잘못 살았지만 그래도 자식 하나는 잘 둔 것 같네요. 그러게 말이야. 세상에 저렇게 애격해 할 수가 있나. 그렇게 오명보의 장례식이 치러졌고 어느덧 오명보 살해 사건은 사람들 기억 속에서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3년 전 오명보 살해 사건의 진범을 알고 있습니다. 아, 예. 오명보. 예? 오명보 살해 사건이요? 난데없이 오명보를 죽인 범인을 제보하겠다는 한 여인. 아유, 밤이 되니까 얼굴이 토들 예쁘구나. 자, 용돈 가져가라. 여인의 진으로 체포된 범인. 야, 이게 뭐한 짓들이야? 오천일, 널 오명보 살해 용의자로 체포한다. 놀랍게도 오명보의 아들 오천일이었습니다. 사실대로 말해. 네가 사람을 사주해서 오명보를 죽였지. 대체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데리고 왔습니다. 부인, 잘 보십시오. 부인의 남편에게 살해를 사주한 남자가 이 남자가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분명 저 남자가 제 남편에게 사람을 죽이라고 사주했고 그날 돈에 눈이 먼 제 남편은 결국 사람을 죽였습니다. 거짓말! 거짓말이야! 제니스! 지금 남편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 사람이 준 돈으로 간도 땅으로 피신한다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부인께서는 왜 이제 와서야 모든 것을 털어놓는 겁니까? 남편의 죄 때문에 우리 아들이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분명 천벌을 받은 거란 생각에 더 큰 벌을 받게 될까 두렵습니다. 이래도 네 죄를 부인할 것인가? 아닙니다. 저는 정말 죽이지 않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왜 그런 배륜을 저질렀겠습니까? 너에게는 네 아버지를 살해할 만한 살해 동기가 아주 충분했어! 야 이놈아, 그동안 네가 갖다가 없앤 돈이 얼만데 또 돈을 달라고 그래? 이제 돈이 있어야 사업을 벌리죠. 없어 이놈아, 먹고 죽으라도 없다 이놈아. 아이, 아버지 여기 있는 거 다 알아요, 아버지. 없어 이놈아. 아유, 아버지 좀 아들하는 거 좀 도와줘요, 아버지. 네가 돈 문제로 시도 때도 없이 아버지와 싸워댔다는 하인들의 증언이 있었어. 그리고 넌 오명보가 살해당한 뒤 장례를 마치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 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팔아 흥청망청 쓰고 다녔지. 모든 정황을 종합해 볼 때 내 놈은 내 부친의 재산을 손에 넣기 위해서 네 부친의 살해를 사주한 거야. 말도 안 됩니다. 아버지랑 싸웠던 건 사업하다 보면 늘상 있을 수 있는 일이고 기생집회 같은 것도 아버님이 그리워지면 속상한 마음에 그래.
그렇다면 이거는 어떻게 설명할 테? 이건 네 아버지 오명보가 죽기 직전에 들어놓은 거액의 생명보험! 이 보험의 실수령자도 바로 너가! 이 보험을 처음에 가입한 사람도 바로 너야! 경찰 조사 결과 오천일이 오명보가 죽기 직전 오명보의 이름으로 거액의 생명보험에 가입했던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투자였습니다. 투자? 아버님 장례식을 후하게 치러드리고 싶은 마음에 일종의 투자를 했던 겁니다. 아버님도 이 사실을 아시고 든든해하셨습니다. 하지만 오천일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험을 들어놓은 것은 아버지의 장례를 후하게 치러드리기 위해서였다며 범행을 계속 부인했고, 경찰은 그런 오천일에게 모진 고문을 퍼부었습니다. 결국 모든 범행을 인정합니다. 고문을 견디지 못한 오천일은 경찰의 주장에 동의하는데요. 이후 법원은 오천일이 폐륜을 저질렀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고, 그렇게 오천일은 형정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이거 우리 남편 사주했지? 뭐야 이건? 사건의 범인은 바로 나야!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범인으로 오천일을 지목했던 묘령의 여자가 정신이 온전치 못한 여자였던 것입니다. 즉, 정신 이상자의 말 한마디에 범인으로 몰린 오천일은 경찰의 고문을 견디지 못해 거짓 자백을 했던 것입니다. 결국 폐륜을 저지른 살인범으로 억울하게 사형을 당한 오천일. 그런데 저는 오늘 가문의 억울함을 풀러나왔습니다. 사형이 집행된 지 채 100일이 되지 않아 오천일의 아들 오진아가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법정에 섰습니다. 전 오늘 할아버지의 전 재산을 마음대로 팔아버린 아버지 오천일을 고발하려 합니다. 난데없이 죽은 아버지를 고발하는 오진아. 장손인 제 동의 없이 팔아넘긴 전 재산을 모두 반환시켜 주십시오. 오진아는 할아버지 재산에 멋대로 손을 댄 아버지를 고발하며 재산에 대한 상속권이 자기에게 있다는 걸 주장하기 위해 법정에 섰던 것입니다. 정신이 온전치 못한 여자의 증언 때문에 갖은 고문에 시달리다가 결국 살인범 누명을 쓰고 형정의 이슬로 사라진 오천일. 급기야 죽어서까지 아들에 의해 고발당해야 했던 그의 비극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장손인 제 동의 없이 팔아버린 전 재산을 죄송합니다. 오천일, 너를 오명보 살인 혐의 밝혀서 신성대학에서 해피머니 상품권을, 더 오리지널 인터넷 카페 시즌I에서 쇼핑문화 상품권을, 한국방송예술진흥원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금성출판사 잉글리시 버디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영어친구 IBT 잉글리시 8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마산 명산 문구관장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드립니다.